일타 강사 함께하는 경제이탈법. 오늘은요, 최근 부동산 이슈와 올해 주택 시장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문성 이사님이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라이프 자산운용에서 현재 채권 운용 업무 맡고 있는 배문성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한번 여쭤볼게요. 뭐 상승 불씨, 뭐 하락의 늪, 이 갈림길에 조금 서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상황은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접하고 계시듯이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좀 강남 3구 위주로 좀 이제 전고점보다 또 오히려 이제 신고가가 나오고 있기는 하고, 근데 요 자료는 지금 2024년 말 기준인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요 신고가를 뛰어넘은 게 강남 3구뿐 아니라 한 마포 성동 정도까지로도 약간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관건은 이제 이게 다른 지역으로까지 쫙 이제 온기가 펼쳐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러다 말 거냐가 관건이 되겠죠.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경기 둔화 흐름 속에서도 특정 집값, 특히 뭐 강남, 뭐 마용성 이런 쪽만 조금 신고가도 이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뭐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토제재가 방아쇠를 당긴 거는 맞죠. 그리고 작년 올해 들어서 특히 우리나라 원화가치 하락에 대한 두려움도 되게 많이 일고 있으니까요. 지금 가령 환율은 지금 100원씩 오르고 이제 그 예금 금리도 한 2년 전에 한 4% 주던 게 작년에 한 3%, 게다가 올해는 또한 2% 정도 주니까 2% 갖고 뭐 하냐 하면서 이제 얼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아진 것 같고, 게다가 한 가지 좀 무시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는 안 좋은데 그 경기가 안 좋다는 여파가 각종 상가나 이런 데들의 공실이 많아진 걸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언론 보도된 게 유명 여배우도 200억 주고 산 상가가 공실 때문에 고생한다 이런 들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요새는 건물주가 되자라는 내러티브가 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꼬마 빌딩 이런 거를 사야 되는 수요, 즉 가용 자금이 한 몇십억 있으면 약간 꼬마 빌딩 같은 건물을 사곤 했었는데 이제는 여기도 안 좋다 하면서 아예 그냥 트로피 아파트, 그냥 한 수십억 하는 그런 아파트로만 좀 더 이제 쏠림으로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아까 강남 3구 뭐 급등세가 다른 지역으로 이 온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계실까요? 지금 상황 자체는 이제 마포 성동 정도까지는 이게 불장이 지금 오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근간에는 결국은 이게 빚내기 쉬운 환경이라는 데 있거든요. 즉 가용 자금이 한 10억쯤 있다라면은 한 이제는 13, 14억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한 20억짜리 아파트 이렇게로 지금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한 1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을 만한 가게가 한 15억 이상으로만 눈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것도, 이게 약간 한 서울로 치면 한 마포 성동까지만,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좀 약간 좀 외면받고 있는 거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서울 전체가 사실은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가 2023년 초부터 이제 강남 3구와 용산구 이렇게 4개 구만 조정 대상 지역이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풀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LTV 70%까지는 빚을 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DSR로는 소득 요건을 충족시키시는 분들이 마포나 성동 정도에서는 이제 LTV 70%까지 한 4억쯤 있으면은 이렇게 15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이제 일부는 전세가 있는 거를 후순위까지 다 껴서 LTV 70을 꽉 채우고 그렇게들 사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약간 좀 수요 공백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강남 3구 그리고 마용성 이런 지역까지만 사실 이렇게 부동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기타 지역에서는 사실 주택 거래량이 계속 저조하잖아요. 그럼 이러한 흐름이 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계실까요? 그런 상황이 그렇게 쉽게 또 다시 이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제 센티멘트의 문제인데, 이게 예를 들어 기관 투자자가 있는 시장 같다면야 이제 많이 떨어진 데일수록 여긴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해서 저평가됐으니까 사야지 이런 식으로도 수요가 올 텐데, 약간 이 리테일 시장의 특성은 이제 오르는 곳으로만 이제 지금까지 올랐으니까 이거는 더 오른다는 식으로 가고, 떨어진 거는 지금까지 떨어졌으니까 앞으로도 반등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심리가 워낙에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를 되돌릴 만큼의 정책적인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또 마침 어떤 권력의 공백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이거를 정책적으로 반전을 시킬 만한 요인은 사실은 잘 안 보이기는 하거든요. 일례로
지금 연초부터 논의됐던 게 지방은 DSR을 좀 약간 풀어주자 뭐 이런 말이 나왔다가 가계부채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딱 선을 좀 그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또 토어제는 또 이렇게 풀어주고 뭔가 이런 엇박자가 지금 나오기도 한 상황이기도 해서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바뀌기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게다가 이제 소득이 좀 되시는 분들이 빚을 많이 내서라도 더 비싼 거를 지금 사둬야 한다라는 심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실제로 한 마포 같은 데에서 이제 거래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한 5, 6년 전, 4, 5년 전까지는 빚을 한 4, 5억 정도 내서 이게 자금 조달계에 써 있으면 빚 많이 낸다 싶었는데 요새는 워낙 10억 이상씩 빚낸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 4, 5억 빚낸다라면 빚을 되게 조금 내시네요.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반응이 완전히 좀 달라진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빚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한의 빚을 내서 더 비싼 거를 사려 한다. 지금은 센티가 완전히 그쪽으로 갔다 보니까 약간 싼 게 좀 수요가 안 붙는 좀 그런 국면으로 보이긴 합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강남 불패는 좀 계속되고 또 오히려 지방이나 외곽 지역은 조금 반등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이 표에 나타난 것처럼 뭐 지방은 더하고 심지어 이제 서울 내에서도 이렇게 반포 같은 데는 지금 심지어 잠실도 이제 전세가율이 한 40% 언저리 혹은 40%도 안 되는 수준으로까지도 간 반면에 이제 강북은 한 60%가 편하게 넘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이제 차별화가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2010에서 2013년이 한 4년간 이제 강남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하락장이 있기는 했는데 그게 너무 먼 과거라서 잊혀지기도 했고 그리고 한 2014년 이후부터 서울 부동산 시장에 참여한 분들은 이제 한 근 10년 중에 한 2022년 하반기 정도, 반년 정도의 기간을 제외하면은 하락장 경험이 없거든요. 게다가 그 하락장도 정부가 안 떨어지게 받쳐주더라라는 이 학습 효과까지 더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울 주요 지역 안에서는 좀 집값은 안 떨어진다, 우상향이다 이 믿음이 좀 어느 때보다도 좀 약간 공고해져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당연히 근데 지방에도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다만 시간은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의 센티멘트는 완전히 지금 갈려져 있으니까 이게 되돌려지기까지는 좀 시간은 필요한데 좀 싸니까 좋다라기보다는 그동안 더 떨어졌으니까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공포심이 일단은 좀 있는 건데 근데 보시면 한 뭐 LH를 통해서 지방 미분양을 좀 매입을 하고 또 뭐 DSR이나 주택수처럼 약간 수요를 제약하는 그런 요인은 뭐 수도권은 좀 강하게 규제하고 지방은 좀 느슨하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투트랙 전략으로 가면은 그러면 한 2010에서 2013년에 그랬듯이 약간 뭐 지방은 온기가 도는데 이제 수도권은 오히려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거는 반드시 규제가 좀 차별적이어야만 하는 게 정부가 좀 나서줘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뭐 지방을 좀 살리는 정책을 그냥 썼다가는 그러면 이참에 지방에 물린 거 팔고 보태서 서울 사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뭐 그거는 이제 여기 잠깐 좋았다가 이쪽만 더 이제 상승시키 되니까 여기는 좀 이제 규제를 좀 강하게 가고 이쪽은 좀 더 풀어주고 이런 식의 정책적 차별을 좀 지속을 해야만 이게 조금이라도 이런 분위기가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토어제가 이제 해제되면서 매수하려는 사람이 늘고 동시에 또 매도자도 늘어나는 좀 분위기더라고요. 매도자는 근데 또 원하는 가격 밑으로는 좀 팔기가 싫으니까 아무래도 매물이 쌓여도 아파트 가격은 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일부 이제 하락 쪽 보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뭐 매물이 늘었다 이거를 많이 지표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저는 매물 지표는 좀 큰 의미는 두지는 않는 게 일단 민간 업체 통계가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뭐 그 통계가 이제 그 국가에서 낸 통계가 아니잖아요. 민간 업체가 지금 내고 있고 그리고 호가가 높은 매물만 있다면 그러면 뭐 실제 매도 의사가 있는 거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덜컥 또 그런 데다 매수 문의가 가면은 그냥 그 물건 걷어들이는 경우도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매물 통계가 늘었다 줄었다가 좀 앞으로의 집값 상승 하락 예측 지표로는 저는 좀 그렇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지난 2월에 이제 분양 물량이 최저치를 찍었고 뭐 중장기적으로 내년에도 당장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좀 크더라고요. 근데 이런 공급 위축이 향후에 뭐 집값 매매가와 전세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매매가 전세가 좀 어떤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다른 조건들이 다 일정하면 당연히 이제 착공 물량이나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거는 이제 전세가나 매매가를 이제 좀 이렇게 자극할 만한 들어올리는 그런 요인이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가 좀 과거의 통계가 어땠는지를 잠깐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요.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서울 수도권 지방 아파트의 이제 착공 물량 추이인데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요 기간이 수도권 아파트의 약세장이었던 때고 요 빨간색이 이제 강세장이었던 시기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회색 음영으로 된 회색 바로 된 게 이제 네. 서울의 아파트 이제 착공 물량인데 2009년 10년은 기록적으로 착공 물량이 적었던 때인데 오히려 이제 하락장은 한 그 뒤로도 3년 정도 지속이 됐었고 그리고 보시면 이 강세장일 때 착공 물량은 오히려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하락장 대비해서 오히려 더 많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뿐 아니라 뭐 지방이나 수도권 다 공이 그러니까 착공 물량 자체는 그냥 그때 부동산 분위기가 그 좀 가격이 약세장이다 싶으면 착공을 안 하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전후 관계가 좀 바뀌어 있다는 거죠. 안 좋으니까 착공을 덜 한다. 이제 착공을 안 하니까 가격이 오른다는 일단 인과관계가 맞지는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입주 물량 같은 경우도 역시 보시면은 입주 물량 통계 역시 이 하락장일 때가 입주 물량이 전반적으로 더 적었고 상승장 때가 입주 물량이 좀 더 이 과거에 비해서 좀 많았던 편입니다. 특히 보시면 2020년, 21년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인데 잘 기억하시다시피 이 두 개 년도는 집값과 전세가가 둘 다 폭등했었던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우리가 어떤 이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은 가격을 예단하는 게 과거 통계로 보면은 그다지 이렇게 인과관계는 잘 맞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지금은 특히나 전 이게 뭐 공급이 적다라는 내러티브가 사실은 지금 신규 분양과 착공이 지연되는 곳은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공사비가 폭등하면은 이거는 서울은 그 정도 공사비 오른 거를 얼마든지 다 그냥 집 분양해도 그냥 다 분양이 되고 이러지만 지방은 그런 식으로 가격 전가가 안 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 집값이 폭등할까 봐를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금 공급 관련된 내러티브는 다 서울 쪽에 집중이 돼 있고 그래서 서울이 과거보다 뭐 적다 어쩌다 이제 이거로 이제 좀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 하도 그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국토부에서는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많고 앞으로도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항상 헤드라인을 작성한 거는 이제 민간 통계 기관에서 얘기하는 약간 좀 틀린 숫자들이 이제 얘기되니까 가령 내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대체로 작년엔 7천 세대 들어온다. 그래서 뭐 3분의 1 토막 난다. 이런 보도가 되게 많았는데 근데 사실 올해는 예년보다 꽤 많은 입주 물량이 많아서 한 4만 7천 호 규모 정도. 이게 장기 평균으로는 한 3만 후반 정도가 평균적인 입주 물량이거든요. 근데 올해가 한 4만 7천 호, 내년이 올해보다는 줄어들어서 한 2만 4천 호 정도로 줄기는 합니다. 근데 이 2만 4천 호라고는 해도 언론에서 말하던 그 7천 호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이기는 하죠. 그리고 그러면 어쨌든 4만 호 입주하다가 2만 호 입주하면 이거 되게 어쨌든 한 절반 정도 뚝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저는 일단 좀 이 공급 통계랑 가격이 좀 같이 잘 들어맞지 않는 이유를 이 부분에서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요. 보여드리는 표는 이제 서울의 이제 월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빨간색 바로 나타나 있고 전국은 이제 검은색 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적을 때는 1,000건도 안 되고 많을 때는 1만 건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서울이 입주 물량이 적을 때가 한 2만 호대 나오고 입주 물량이 많을 때가 5만 호대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많고 적을 때가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수요는 많고 적을 때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1,000건도 안 되기도 하고 10,000건이 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진폭이 공급은 2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수요는 막 10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수요가 훨씬 더 이렇게
어떤 그 가격을 많이 좌우를 하고 네. 있는 거죠. 이거는 전국으로 봐도 전국이 적을 때는 한 2만 호, 많을 때는 이제 한 10만 호 정도 월 그 정도 거래량이 나오니까 전국은 한 5배 정도 내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니까 전국은 5배인데 서울은 10배 왔다 갔다 한다는 건 그만큼 서울이 훨씬 더 수요의 변동성이 심하고 그 이유는 다들 이제 투자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투자 수요라는 거는 이제 뭐 공급이나 뭐 다른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제가 생각할 때 투자 수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결국은 이제 얼마나 빚내기 쉽냐 이게 좌우를 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급이 뭐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대출 규제를 좀 심하게 하거나 이렇게 빚내기 좀 어려운 환경으로 가주면 이제 가격은 떨어질 수 있고 공급이 아무리 많아도 2020년, 21년처럼 그냥 초저금리로 가버리고 그러면은 이제 수요가 이제 확 불타면서 공급이 많아도 그걸 일제로 다 소화를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공급 논리가 자주 거론되는 자산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의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데도 가끔씩 가격이 아주 많이 떨어지죠. 그 이유는 공급은 정해져 있지만 수요의 변동이 훨씬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 반감기 개념이 있어서 이게 사실 비트코인의 신규 공급은 갈수록 줄어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갈수록 줄어드는데 오히려 상승률은 점점 더 떨어져 가는 이유는 결국은 신규 공급은 좀 적어도 이 절대량 자체는 좀 늘어난다라는 거는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요즘에도 신고가를 찍는 뭐 잠실의 대단지 아파트가 지금 벌써 한 15년 차가 넘어가는데, 그럼에도 한 대략 제가 봤을 때는 한 2005년 이후에 지어진 집 정도면 뭐꼭 신축이 아니어도 수요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2005년도 이후에 지어진 집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는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4만 호 늘어나냐, 2만 호 늘어나냐, 이건 좀 다르긴 해도 아무튼 그런 2005년 이후에 지어진 그래도 좀 정주 여건이 좋은 그런 아파트는 절대량은 늘어난다고 있다라는 점은 같이 생각해 볼 그럴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공급이 적다라는 거를 체감하려면 이게 월세가 올라줘야 사실은 공급이 진짜 적다라고 느낄 텐데,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매년 명목 성장률이 뭐 못할 때는 3%대 그래도 괜찮을 때 5% 정도는 성장하니까, 그러면은 월세도 대략 매년 한 3에서 5% 정도는 올라주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명목 성장률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집들이 그 정도로 월세가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는 신규 공급이 그래도 계속 있기 때문에 이거 덕분에 약간 내가 사놨던 집의 월세가 그냥 매년 이렇게 명목 GDP 성장률만큼 올리지는 못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 거 이외에 좀 전월세 가격은 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가 꼭 그렇게 공급이 부족하다라고만 비난할 일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문제이기는 합니다. 공급이 집값에 미친 영향이 지금 생각보다는 과거 데이터를 봐도 제한적이잖아요. 결국에 수요의 변동성을 조금 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데이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면 이런 수요의 변동성을 좀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글쎄, 사실 요새는 워낙 부동산 정보도 많이 돌고 이거를 그냥 단기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도 많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우리나라 가계가 한 번 집을 사면 10년 정도는 보유를 하거든요. 근데 긴 장기 추세를 보시면은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항상 이제 가장 비싼 데를 예시를 들어야 이제 비난을 덜 받으니까, 이제 반포와 압구 정동을 보시면 2000년에 이들의 평당가가 1354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2022년 정도면 1억이 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 한 22년 사이에 한 7.4배 정도 오른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요 같은 기간 중에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3.4배 성장했으니까 야, 명목 GDP보다 2배나 역시 여기는 성장을 했구나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잘 보시면 가계부채가 대략 7배 정도 늘었거든요. 요 같은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저는 이게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실제로 봐도 저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가장 비싼 그런 입지의 아파트도 기껏해야 그냥 가계부채 느는 정도 이렇게 늘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은 지난 이제 22년은 가계부채가 우리가 한 7배나 늘을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달릴 수 있었는데, 과연 앞으로도 우리 가계부채가 그렇게 막
두 배, 세 배, 네 배 이렇게 빨리 늘어날 수 있을 거냐라고 보면은 그 부분은 조금 이제 회의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계부채의 어떤 성장률 이거를 얼마나 이제 국가에서 좀 관리를 하는지 물론 이 부분을 아예 정부에서 포기한다라면은 그러면 뭐 나도 모르겠다 정말 이제 얼마나 폭주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래도 지금 국가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신경 쓰고 과거보다는 이제 더 이상 이 비율 자체가 안 늘어나도록 신경을 쓴다면 그러면은 좀 잠깐 막 오르더라도 이게 좀 다시 좀 하향 안정화되는 이런 식의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싶기는 합니다. 네. 부동산 가격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가 꼽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한은이 금리 인하를 지난해 연말부터 세 차례 했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이제 인하가 됐으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뤄질 거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항상 이제 우리가 선반영이란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2년 전부터 거의 모든 언론 기사에서 이제 상승한다라는 그 근거로는 공급이 부족하다.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 이 얘기를 2년 전부터 계속 했거든요. 이게 만약 나만 아는 정보라면은 내가 굉장히 요긴하게 이걸 쓸 텐데 이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 거라면 이미 2년 전부터 야 하고 앞으로 금리 인하다라면서 이렇게 먼저 달려가는 이 선반영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보면 미국도 분명히 금리 인하기인데 뭐 나스닥이나 비트코인 보면은 막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건 그만큼 선반영을 했던 게 좀 과도했나 싶으니까 금리 인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가격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그냥 약간 큰 틀에서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했었던 시기를 보시면 과거에 2015, 16, 17년 요때는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이 기준금리가 GDP 성장률보다도 낮은 데에 가 있었습니다. 즉 GDP 성장률이 저 때는 한 분기별로 3, 4% 나오는데 기준금리는 막 1.5, 1.25까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이거는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부양되는 효과,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대세 상승 같은 거로 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더 과거로 보시면 2012, 13년은 성장률은 한 2% 정도 되는데 기준금리는 한 3% 정도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서서히 낮추니까 여전히 기준금리가 성장률보다도 높은 데 있다 보니 저 시기는 그다지 부동산이 이렇게 자극받지 않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침체기가 좀 더 이어졌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올해 내년 성장률을 한 1%대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기준금리는 2.75에 있고 낮춰도 지금 아직 올해는 2% 이상에 있을 거로 보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제약적인 환경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일부 지역이 국지적으로 오를 수는 있어도 이게 대세 상승장의 시작이라거나 전반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기에는 굉장히 힘이 약한 즉 2015, 16, 17년 같은 상황이라기보다는 지금의 금리 인하기는 일단은 2012, 13년 때랑 좀 더 큰 틀에서 닮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어즈가 해제되면서 집값이 좀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은이 4월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지 여부에 대해서 좀 주춤할 거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부동산 업계 분들 말씀만 들어보면야 막 뭐 계속 금리 낮추는 막 뭐 이런 거에 이제 들떠 있는 분위기도 있지만 일단 채권 시장의 분위기는 대략 한 올해 중에는 한 두 번 정도 더 낮춰서 2.25%까지는 그래도 낮추지 않을까 하고 있고 특히 외국계 증권사들은 한 2.0%까지도 이거 최종 금리를 좀 바라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가장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은 한 번만 더 내려서 2.5% 정도에서 멈출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 시각을 결정하는 지금 주 요소는 좀 환율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너무 계속 오르는 식으로 간다면 한 번밖에 못 내리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있는 거고 환율이 만약에 그럭저럭 좀 한 지금보다는 막 안 올라가고 잘 좀 버텨주거나 내려가 준다면 2.0%까지도 내릴 수 있지 않냐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올해 내년 성장률을 1%대를 전망하고 있으니까 지금 환율 눈치 봐가면서 최대한 1%대에 가깝도록 내려가는 게 어떤 좀 기본적인 어떤 시나리오이기는 합니다. 시장에서는 그런 금리 인하 속도를 좀 하반기까지 좀 천천히 늦출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재작년부터도 계속 이제 하느는 이제 환율과 가계부채가 가장 금리를 결정하는데 이제 중요한 사안이었다고 좀 보고 있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내수가 너무 죽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이제 금리 낮추고 돈 풀어야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책적인 부분이 선결되지 않으면 저는 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가령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그냥 다 같이 금리 풀고 가계대출 금리를 낮춰버리면 이것도 서울로만 가지 뭐 알아서 지방으로도 흐르고 이렇게까지 기대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대출 금리가 지금 한 4% 정도여도 서울은 그거보다 더 상승하지 뭐 하는 심리가 기꺼이 한 4%에도 가계부채를 늘리고 집을 사고 가는데 이거가 한 3% 된다고 해서 지방이 그렇다고 내가 3%씩 이자 내면서 샀을 때 이게 오를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완전히 지금 그 정반대로 서울은 4%여도 이긴다. 지방은 3% 가도 이거 뭐 그걸 이길 수 없다. 약간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단순히 금리를 내리는 게 뭐 내수를 살리고 지방 미분양 같은 걸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흐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약간 정부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하는이나 이런 데서도 자꾸 금리에 기대기보다는 좀 이렇게 추경을 하거나 정부 지출로 좀 이거를 해결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게 무작정 그냥 금리 낮추고 돈 풀면 이거 다 서울 부동산으로만 갈까봐를 우려하는 제스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상황도 정말 심각한데요. 이게 뭐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면 뭐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뭐 경제 전반에도 당연히 위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부분은 사실 뭐 이미 선진국에서 너무 많이 이전 겪었고 관련된 논문도 많아서 여기 보시는 이것처럼 처음엔 가계부채를 늘리면 한 1, 2년 정도에는 소비를 좀 늘려주지만 오히려 한 이제 2년 차 이후부터는 소비를 오히려 이렇게 위축시키는 악화된다라고 연구 결과들은 좀 나와 있거든요. 은근히 주위에 사례가 많은 게 뭐 이제 남자분들도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된다라면서 집을 먼저 사 주셨는데 데이트나 하세요라면은 빚 갚느라 데이트할 돈이 없다 막 이러면서 이제 정작 데이트를 못 하고 빚 갚으면서 이렇게 사시는 이런 분들도 있을 정도인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약간은 트랩에 걸려 있다라고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쨌든 DSR이라든가 DTI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소득이 많아야만 빚도 많이 낼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득 5분위, 그러니까 고소득자가 빚을 굉장히 많이 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차이는 소득 점유율은 고소득자가 상위 20%가 한 40% 정도 점유하는데 대출 점유율은 지금 거의 60% 가까이 대출을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고소득자일수록 빚을 굉장히 많이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 고소득자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소비의 주력 계층인데 이분들이 빚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 보니까 빚 갚는 데에다 지금 이 고소득자들의 돈이 좀 흘러가고 있다 보니 소비는 구조적으로 자꾸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기는 하죠. 이런 구조면은 사실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이 빚을 많이 냈으니까 빚은 잘 갚는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무너지지는 않는 구조이긴 한데 구조적으로 이분들이 자꾸 한마디로 약간 금융기관에 내가 번 돈이 다 쏠려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소비를 할 돈이 없다. 그래서 소비는 좀 안 좋아지는 그런 트랩에 좀 걸려 있기 때문에 소비를 잠식하는 부분은 뭔가 이제 해소가 좀 돼야 되는 그쪽으로 관련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죠. 네. 이렇게 좀 가계부채 부담이 지속되면 당연히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세가율, 전세 자금 대출 시장의 변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정부나 관계자들도 이미 인지하지만 이걸 어떻게 건드리지 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즉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약간 집값 상승의 어떤 주범 중에 하나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좀 혜택을 줄이거나 그러면은 이게 또 어떤 취약계층 어떡하라는 거냐 약간 이런 비난으로 자꾸 이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전향적으로 못 건드리는 문제인데 일례로 지금 자꾸만 전세자금 대출을 DSR에 넣느냐 마느냐 또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고 저는 이게 DSR로 좀 어떻게든 넣는 식으로 이 결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전세 시장이나 집값에도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죠. 그런데 저는 이게 가계부채 문제가 어느 선에서는 이제는 도저히
뭐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소비라든가 이런 게 너무 안 좋아지니까 한 번은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라면은 실제로 이제 영국 같은 데가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영국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한 100% 정도 갔었다가 우리와 유사하게 지금의 우리와 유사하게 그 정도 갔지만 그 뒤로 끊임없이 이거를 감축하는 노력을 한 덕분에 지금은 GDP 대비 80% 정도까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보시면은 영국이 지금 고금리에도 되게 잘 버티고 있고 파운드화도 지금 세고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근데 그렇게 했던 비결들을 보니까 일례로 뭐 청년들이나 이런 그 무주택자의 모기지 이런 것도 혜택을 막 없애버리는 거죠. 그냥 돈 없으면 그냥 사지 마세요. 약간 그런 식으로 옛날엔 정부가 다 그런 것도 좀 저금리로 해주고 뭐 보증도 해주고 이런 거 하다가 그런 걸 좀 일절 없애는 식으로 하니까 그냥 아예 새로 집을 사려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면서 집값도 안정화되고 가계부채도 이제 GDP 대비로는 낮아지는 그런 길을 가기는 한 좋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안 그래도 또 한국은행은 또 그런 사례를 최근에도 보고서로 이제 인용도 하고 해서 약간 한국은행의 마음은 약간 좀 이렇게 합시다라는 거를 좀 제안하는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받아들이느냐 많으냐 뭐 여론에 밀려서 이게 못 받아들이냐 이거는 굉장히 좀 약간 집값의 향방을 좌우하는 그런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7월에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 정책이 예정돼 있는데 이걸 계획대로 밀고 갈지도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부동산 시장의 바람인지 아니면 뭐 정말로 그 내부에서 나오는 말인지는 참 모르겠는데 사실은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 그래도 지금의 불장에 약간 브레이크가 될 수 있는 거리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진다라면은 자칫 그냥 이 불장이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약간 비싼 지역에 국한된 그 불장이 뭐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좀 감내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작년에 한번 그걸 2달 미뤘다가 이 불장만 더 길어지고 또 가계부채도 확 7월 달에 많이 올랐던 그런 전례가 있는데 설마 그거를 반복을 할까라는 건 조금 약간 의문시되긴 한데요. 예, 좀. 사실 근데 금리 인하보다 이런 대출 규제 뭐 완화 여부가 더 중요한 변수로 집값에 작용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주세요. 지금은 어차피 상급지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는 상황에서 뭐 대출 금리가 한 4%여도 서울 상급지는 그 이상은 뭐 오르지 뭐 하는 심리가 이제 기꺼이 빚을 내게 하는 건데 뭐 이런 여건에서는 금리 조금 움직이는 것보다는 대출 한도 자체가 이 수요의 힘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은 금리가 낮아지면 그게 왜 호재가 됐냐면 금리가 낮아질 때 어쨌든 DSR의 구조상 금리 낮아지면은 대출 한도도 좀 늘어나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 수요를 많이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런데 스트레스 DSR 특히 3단계쯤 가면은 금리가 웬만큼 인하돼도 이 대출 한도 자체가 좀 줄어들게 설계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금리 인하라는 호재보다 대출 한도 축소라는 악재가 좀 더 약간 우세해진다. 그게 좀 그래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좀 시행이 되고 나면 좀 수요가 지금보다는 좀 꺾이는 거를 좀 예상을 해보는데 근데 이거에 좀 지금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 마포나 성동 아까 LTV 70% 얘기도 드렸지만 이게 달려오시는 분들의 또 심리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돼서 대출 한도 줄어들기 전에 그 전에 최대한 더 많이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된다라는 심리가 또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대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약간 되게 위험한 생각이다 싶은 게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상승 무엇이 가장 큰 변수인가 가격에 대한 변수인가에 대해서 뭐 공급이라든가 뭐 금리 이런 걸 생각하시면은 뭐 지금이라도 빚을 더 내서 사야 된다가 맞겠지만 그보다는 약간 이 대출 한도 얼마나 빚내기 쉽냐 어렵냐가 이 가격을 좌우한다라는 거 생각을 한다면 내가 사고 나서 대출하기 어려워지는 환경이 된다는 것은 내가 수요의 막차를 타고 내 뒤로 수요가 약해진다라는 이 리스크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저는 약간 이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 3단계 시행 전에 최대한 연끌을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안 그래도 올해 이제 4, 5년 전에 영끌족들이 이제 저금리 당시에 5년 금리
고정금리 후에 이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금리 올해 그 전환 규모가 50조 원에 이제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당연히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거기에 1대1 대응하면서 가격의 상승이라고 좀 볼 수는 없는 게 뭐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분명히 금리는 가장 높을 때보다 낮아졌지만 뭐 홈플러스 같은데 그냥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금리가 낮아져도 옛날보다는 여전히 금리가 높다 보니까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서 이런 데들이 이제 결국 금리 인하기인데도 불구하고 버티다 쓰러지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해도 과거보다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금리 인하하면은 확 이제 뭔가 이제 수요가 부스팅 될 만한 그런 걸로 작동을 했다면 지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계부채 금리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 5년 고정금리로 받으셨던 분들이 지금 2020년에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올해 변동금리 혹은 뭐 이제 새로운 고정금리로 전환하셔야 되는데 저 2020년대의 변동금리를 보시면은 대략 한 2.5% 정도 네, 그러니까 주담대 금리가 한 대략 한 2.5% 정도에서 받으신 분들인데 이게 지금 금리 인하를 반영하더라도 한 4%에서 3% 중후반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더 부담이 늘어난 거고 심지어 저 때는 약간 DSR 같은 규제도 없다 보니까 약간 좀 많이들 이렇게 예, 나의 소득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많이 받으신 분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만큼 못 받을 텐데 좀 많이 저금리로 받았던 분들이 이제 많은 상태는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금리 자체는 또 올라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2020년쯤에 사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 5년 만에 금리 인상 같은 그런 효과가 일단은 받게 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기 때 워낙에 크게 데이다 보니까 그동안 고정금리로 되게 많이들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보시면 2023년, 24년은 빨간색이 이제 고정금리 대출로 받은 비중인데 거의 뭐 90%에 가깝게 고정금리로들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유는 이 보시는 이 선처럼 이 빨간색이 변동형이고 회색이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인데 2022년쯤부터는 약간 정부에서도 좀 의도적으로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비중이 너무 높은 게 리스크다라고 해서 고정금리로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고정금리의 신규 주담대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되게 굉장히 낮게 지금 관리가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고정금리로 받으셨고 이런 노력의 결과 저 한 2013년에는 고정금리 비중이 가계 대출에서 주담대에서 20%밖에 안 되던 게 지금은 거의 60%나 됐거든요. 그러니까 고정금리 비중이 20%밖에 안 될 때는 금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이 주담대를 갖고 있는 분들의 80%가 막 행복해지는 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이 비율이 40%밖에 안 되다 보니까 낮춰봤자 40%의 분들은 조금 나아질지 몰라도 60% 분들은 그냥 아무런 금리가 내려간 게 남의 나라 일처럼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옛날에 기준금리 인하하면은 집값들이 막 이렇게 튀더라라는 그 정도의 힘을 생각하면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고정금리 비중도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5년 전보다는 여전히 지금 주담대 금리가 높다라는 점에 착안해 보면 단순히 이제 옛날처럼 기준금리 내리면 이만큼 상승한다. 이걸 이제 그대로 적용해서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라는 거죠. 내수를 살리면 가계부채가 부담되고 또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내수가 죽는다. 이게 뭐 정부의 딜레마일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가 좀 어느 쪽에 그래도 무게를 좀 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이 저는 좀 그렇게 따지면 약간은 반문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지난 2023년, 24년에 어쨌든 주담대 금리를 많이 낮춰주고 또 이게 주담대는 정책성 자금으로도 이렇게 많이 좀 DSR에 또 카운팅 안 되는 이런 예외를 많이 둬서 한마디로 이제 빚내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그랬더니 과연 내수가 살아났냐라는 반문을 좀 해보고 싶은 거죠. 즉 지난 2년에 그런 부채를 늘리는 것은 내수 살리기 목적이라기보다는 약간 부동산 PF 문제를 좀 이게 워낙 심각하니까 이거를 좀 잠재우고 싶었던 그러니까 워낙에 둔촌주공이라는 그런 가장 탑급의 부동산 PF마저도 무너지면 야 이거 지금 시스템 리스크 금융기관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된다라는 그 압박감과 공포가 이렇게 해서 이게 PF 문제 살리기지 내수 살리기
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웠다라는 거고, 그렇게 한 결과 실제로 좀 금융기관의 어떤 그 PF와 관련된 그런 압박 같은 것들은 좀 지난 2년 사이에 많이 완화는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2년 사이에 뭐 내수라든가 자영업자 뭐 좋아졌다라고 전혀 볼 수 없고, 오히려 빚을 많이 내서 이쪽이 더 힘들어지는 결과로 좀 가기는 했죠. 그 와중에 이제 워낙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이거는 이제 글로벌 시중평가사들도 네. 계속해서 문제라고 제기하는 부분이다 보니 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를 했고 하니까 이제 국가 신용등급이라든가 우리의 내수 소비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을 하려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보다는 이 내수 쪽은 약간 그 정부 부채, 그러니까 좀 추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살리고, 이쪽은 가계부채 비율 자체는 계속해서 좀 관리해 나가는 쪽으로 좀 기조를 잡고 나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추측해 봅니다. 네. 환율 문제도 한번 여쭤볼게요. 환율 상승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뭐 부동산 정책을 좀 변경할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부분이 사실 진짜 지금 환율을 보는 시각 자체도 그 찐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환율이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걸 네. 용인할 거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긴 하세요. 근데 그와 반대로 야 그러면 우리는 이게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해서 일본처럼 그렇게 하기 힘들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기는 하죠. 이 전자의 사례는 이제 일본의 사례를 비췄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고, 근데 환율의 문제는 제가 여기서 요 이론적인 부분 잠깐 짚고 가자면, 통상 그 뭐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자면 그 성장률이 더 높은 국가일수록 그 화폐 가치가 세지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은 국가일수록 그 나라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근데 대체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은 좀 같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같이 오르면 환율이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아주 확실하게 한 나라의 화폐 가치가 높아지는 거는 성장은 더 센데 물가 상승률은 더 낮다면 그러면 그 나라 화폐 가치는 확실하게 더 세지는 거고, 성장은 더 낮은데 물가 상승률만 더 높으면 이거는 확실하게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좀 낮은 상황이니까 일단 이 부분에서 화폐 가치 하락의 압력을 받는 와중에, 근데 이 환율 상승이 가장 큰 문제는 이 환율 상승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될 때거든요. 그러면 성장은 낮은데 물가는 올라버리는 결과가 돼서 환율이 상승하고, 또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또 물가가 오르고, 그럼 또 물가 오르니까 환율 상승하고, 이런 식의 악순환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상황이 바로 딱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거든요. 성장은 낮은데 물가는 지속해서 오르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긴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도 금리를 확 올려버리는, 과거에 이제 미국의 폴 볼커 같은 분이 했었던 그거밖에는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연결된 걸 계속 용인하는 것은 나중에 오히려 훨씬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느냐라면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까지는 환율 상승이 용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일본도 하도 이제 환율이,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막 물가가 막 3, 4%씩 오른다라고 하고 막 일본 국민들이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러니까 금리를 올려야만 되는 상황에 있죠. 근데 이게 성장을 동반하는 물가 상승이면 기분 좋게, 아니 뭐 금리 올리는 게 기분 좋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제의 타격은 적게 금리 인상을 해나갈 수 있는데, 성장은 안 되는데 물가만 오른 거라서 금리를 올리는 거면 이거는 단기간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만 되는 길인 거죠. 네. 현재 한미 금리 차이가 부동산 시장에는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세요? 최근 그래프에 보신 것처럼 이 회색 선이 미국 국채금리에서 우리나라 국채금리를 뺀 금리 차이이고요. 보면 이 금리 차이가 이렇게 벌어질수록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잘 상승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차이가 벌어질수록 환율이 상승한다. 요새는 뭐 그렇게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과거에는 안 그랬던데 라는 게, 그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흑자가 어쨌든 많았었는데 지금도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한 최근에는 워낙에 미국 국채나 이제 주식으로 빠져나간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무역 흑자로 벌어들인 달러가 그냥 그런 대로 다 빠져나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리 차를 거의 이제 환율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질수록 환율이 오르고 그럼 그 환율이 오르는 게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물가 상승에 어떤 자극을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 내려간다고 막 좋아할 그거는 아니고 이게 벌어질수록 환율에 어떤 압력을 가해서 이게 물가 상승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계해야 되고 한은도 이제 그 부분을 경계하니까 자꾸만 이제 기준금리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환율을 잘 계속 눈치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안전자산으로 뭐 달러나 금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부동산이 사실 매력적인 투자처로 좀 꼽히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화폐 가치가 하락할 거라고 믿으면 희소성 있는 자산, 그러니까 이건 희소하기 때문에 가치 있다 싶은 대로 자금이 이동하죠. 네. 저는 그게 올 연초에 이제 우리나라만 유독 금 현물이 다른 나라보다 20%씩 뛰었던 것도 다 그렇죠. 그런 심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로 그런 희소한 자산, 그래서 가치 있는 자산이 딱 금이랑 강남 부동산인 것 같거든요. 근데 금은 이게 다른 나라랑 금 가격 비교라도 할 수 있으니까 야 우리가 지금 너무 비싸다 우리만 하니까 이제 이제 조정이 왔는데 근데 이거는 강남 부동산은 이게 어떤 비교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비싼지를 스스로 느끼지를 못하는 감이 있거든요. 물론 이거를 뭔가와 비교를 해도 꼭 그럼 사람들은 거기서 또 제일 비싼 거랑 비교하면서 아직 그래도 이거보다 싸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다른 나라와 어떤 1대1 비교는 좀 안 되는 거기는 한데 그런데 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환율이 계속 오르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특히 뭐 강남을 비롯한 이게 서울 상급지라고 하는 그런 부동산으로 쏠리냐라면은 결국은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레버리지 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는 것이고 뭐 강남 3구랑 용산구는 LTV 50%니까 2배 레버리지 된 거고 뭐 이제 마포 성동은 이제 LTV 70%까지 되니까 한 3배 이상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인 건데 근데 달러를 레버리지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금도 뭐 물론 미국에 가면 금 선물 뭐 2배 ETF 있긴 하지만 좀 친숙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친숙한 레버리지 투자로 일단은 이제 오는 건데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미국장의 성과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레버리지 투자에 열을 올린 결과가 썩 좋지는 그 결과들이 썩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딱 미국장에서 뭔가 이게 임상이 막 드러나서 이게 전 약간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야 이제는 상가도 아니야, 뭐 빌딩도 아니야 하면서 지금 이 압축된 곳으로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해서인 거지. 만약에 이걸 LTV 뭐 이제 그런 대출 안 된다라면은 분명히 수요가 이렇게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2배, 3배 레버리지가 되니까 간 건데 레버리지 투자 결과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장에서 박살난 거를 너무 많이 봤다 보니까 그렇다고 미장에 투자한 그 주식들이 뭐 분명히 좋은 것들이거든요. M7, 뭐 테슬라 분명히 좋은 주식인데 그런데 좋은 건 맞지만 지나치게 선반영해서 비싸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듯이 뭐 무슨 인구 감소다, 뭐 금리 인하다, 저성장이다, 뭐 이 내러티브 다 좋은데 이걸 지나치게 선반영 해버리면은 그러면 지나치게 선반영 할수록 이게 골도 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약간 미국장의 사례를 통해서 그렇죠, 좀 반면교사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원화 가치가 이제 하락했을 때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늘어났던 뭐 과거의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런 사례는 이제 과거 IMF 때나 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우리나라 환율이 확 갑자기 뛰었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 원화가 확 뛰었을 때 그리고 실제로 금융위기 때는 저 반포 지금 자이라든가 레미안 퍼스티지도 미분양이 나고 막 이렇게 꽤 떨어졌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뭐 홍콩의 이제 고액자산가나 이렇게 금융권에 일하시는 분들이 한국의 반포 아파트를 사겠다 막 이런 그 움직임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도 사는 외국인들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흔한 게 재미교포 마케팅으로 해서 이분들은 한국에 친숙한데
달러로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싸 보여져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재미교포 자금이 들어오고 이런 사례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케이스는 이제 환율이 뭐 한 800, 900원 하다가 1,600원 가고 이렇게 확 뛰니까 한마디로 급락을 한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이게 되는데 이게 서서히 환율이 올라 버리면은 이러면 오히려 근데 이러다가 환율 뭐 더 오르면 뭐 화폐 가치 더 떨어지면은 지금 샀다가 또 더 손실 볼 텐데 약간 이런 마인드가 생기거든요. 즉 우리가 특히 작년에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도 삼전이라는 회사 자체의 전망이 안 좋다도 있긴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 그러니까 삼전의 주력인 그런 외국인 투자자 보기에는 원화 가치가 자꾸 떨어진다도 원화 가치 더 떨어지기 전에 제일 유동성 좋은 주식인 삼전을 지금 팔아야겠다라는 그런 코리아 셀 결정도 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환율이 갑자기 팍 오르면 그거는 외국인들의 유입을 불러오는데 이렇게 뭔가 이거 구조적으로 자꾸 환율이 오르는 것 같다, 스물스물 오른다 이러면 이거는 딱히 이렇게 외국인의 꼭 유입한다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외국인이 빠져나가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라는 점은 좀 같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이 일본처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어디에서 저희가 봐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워낙 부동산에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망하면 나라도 망하는 거라서 정부는 계속 바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논리가 있듯이 우리가 자꾸 다수의 어떤 의견에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니까 다수의 힘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논리를 따른다면 그러면 정말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일본 같은 경우 여기서 이 보시는 것처럼 대략 잘 알려졌다시피 한 80년대 후반 정도의 부동산 버블이 피크를 치고 그 뒤로 이제 거의 잃어버린 20년 수준으로 1990년부터 대략 2010년 정도까지는 되게 부동산 가격이 명목 가격 자체도 막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많이 올랐던 동경 23구일수록 많이 오른 데일수록 또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이 양극화 격차가 해소되는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가 일본이 저 시기가 디플레 시대였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빚을 언제 내는 게 현명하냐면 인플레 사회일 때는 빚을 내면 그 빚의 가치 자체가 인플레로 인해서 가치가 떨어져 가니까 인플레 시대에는 빚을 내는 게 그래도 어떤 좋은 선택이었지만 디플레 시대는 오히려 반대로 디플레가 올수록 나의 빚의 부담이 점점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디플레 시대에 빚을 절대로 낼 수 없고 빚을 모두가 갚는 식으로 사회 분위기가 갈 수밖에 없던 거죠. 디플레 시대가 되면 빚을 갚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 디플레가 왜 왔냐라고 봤을 때는 일본이 이제 노령자 고령화가 워낙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은퇴하신 분들, 그래서 연금이나 그런 거에 의존하시는 분들의 인구가 많아질수록 이분들은 디플레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생활자는 인플레가 너무 두려운 거거든요. 이제 뭐 어디 가서 이제 축의금 내도 5만 원이면 계속 5만 원인 게 좋지 10만 원 되고 하면 나는 연금 계속 이 정도 받는데 이거 못 낸다 하는 식으로 이게 인플레가 너무 두려운 거라 연금 생활자가 많아질수록 디플레를 원하게 되는 사회 구조로 바뀌는데 그러다 보니 일본의 디플레는 그냥 사회적인 정치적인 선택이었다는 얘기들을 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수가 디플레를 원했기 때문에 디플레 사회로 갔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러면 디플레 사회는 빚을 갚는 게 현명한 거니까 모두가 빚을 갚으려고 하다 보니 집값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빚 많이 내서 산 자산들일수록 더 많이 떨어지더라. 그게 이제 동경 23구 이런 데일수록 더 떨어졌다라는 그런 결과로 나온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69, 70, 71년생 요 때가 굉장히 이제 인구가 많은 그 층이고 이 계층들이 점점 이제 다들 은퇴하고 연금 생활자로 바뀔수록 그러면 이쪽으로 힘이 정치적이라든가 이런 힘들이 세지면 이분들은 역시 원하는 게 그러면 이제 내가 연금 생활자가 되고 났으니 디플레를 원한다 하면은 그런 것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리면 이 많은 빚이 엄청난 골칫덩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젊은 국가면은 뭐 호주, 캐나다처럼 젊은 국가면 빚이 많아도 뭐 계속 인플레 사회일 테니까라는 그걸 깔고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늙고 은퇴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디플레 사회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일종의 일본이 보여준 일본이라는
좋은 실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되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PF 부실이 작년에 한때 정말 크게 대두됐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조용하게 넘어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오늘 이제 또 4월에 오히려 또 터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그 쓰러진 그런 중견 건설사들, 그래도 시공력 순위가 높은 건설사들이 쓰러진 이유를 살펴보면은 뭐 PF를 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문제기는 하지만 받아야 될 현장에서 돈을 못 받았다라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즉 지방에서 주로 지방 아니면 혹은 서울 마곡인데도 이제 이게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분양은 분명히 다 해놔서 그러면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분양했을 때보다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안 하고 소송을 걸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아서 쓰러진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터지고 있는 새롭게 좀 또 대두되고 있는 이 건설사의 부도 문제들은 결국은 다 이제 지방의 집값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진 지역에서 지금 그 수분양자들이 돈을 안 내고 버티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미입주를 하는 데서 생기는 이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LH가 뭐 미분양을 뭐 이렇게 사준다라거나 혹은 이제 지방으로 좀 돈이 갈 수 있도록 뭔가 해야만 이 이슈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 그대로 풀어놓고 이거 해봐야 그러면 지방 팔고 서울 가야지라는 뭐 이런 쪽으로만 또 가니까 서울 수도권은 조금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이쪽으로는 좀 풀어주거나 혹은 풀어도 안 된다 싶으면은 그냥 정부 부채, 뭐 말씀드린 대로 LH라든가 이런 데 부채로 뭔가를 좀 완화해 나가는, 그러니까 정부 부채로 리스크를 대응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문제가 터진 것 자체가 이렇게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도 절대로 좀 일종의 악재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투자하려는 분들 많을 텐데 투자자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점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참 이게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기는 하고 이제 결국은 우리가 아주 큰 틀에서 보면은 일본처럼 우리 화폐 가치를 계속 그냥 희생해 가면서 뭐 그렇게 가면은 어떤 꼭 경착륙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집값도 명목 가격은 좀 올라주고 특히 수출이 잘 돼가지고 이제 상장사들 성과가 좋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 주가지수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2010년도 이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배 정도 올랐고 그리고 동경 23구의 집값은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환율을 희생한 결과여서 이게 환율이 한 엔달러 환율이 한 77엔에서 한 150엔까지 거의 2배 정도 올랐다 보니까 그러면 집값이 2배 올라도 달러로는 가치가 그냥 똑같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길을 가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기는 하죠. 근데 만약에 화폐 가치를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저성장이 반드시 저금리로 간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게 일례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올해 뭐 0.7%다. 뭐 작년에 한 0. 몇 프로 이렇게 0%대 성장을 하는데도 지금 국채 10년물 금리가 3.5%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유로화 자체가 확 올라가진 않으니까 유로화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데 얘는 저성장하고 앉았으니까 이 나라 국채는 매력이 없다라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확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케이스로 일본 같은 케이스로 보나 프랑스 같은 케이스로 보나 이게 일본 같은 케이스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서울 상급지 투자 같은 게 현상 유지 정도는 하는 투자가 되는 거고 프랑스 같은 시기로 간다면 굉장히 이제 위험해지는 국면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올해 즉 기존 정부가 그대로 있었어도 올해부터는 정부 부채를 많이 늘리기로 국채 발행을 많이 하기로 예산안에 그렇게 짰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2년은 어떻게든 시장 금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었는데 야 이제는 더 여력이 없다. 정부 부채를 많이 늘리기로 이미 한 와중에 그런데 갑자기 이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성장률이 더 떨어진다 해서 이제 추경을 또 이제 뭐 20조 내, 뭐 40조 내 하면서 말이 나와서 안 그래도 많이 늘리기로 했는데 추경까지 하면서 더 늘리기로 했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좀
트럼프가 됐다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더 리스크인 이유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의 큰 일환은 자기네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게 정부 부채를 늘리라고 압박을 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즉 유럽한테는 국방비 더 늘리고 뭐 멕시코 이런 데는 마약 뭐 이런 퇴치하거나 이런 거에 더 쓰고 갑자기 우리한테도 뜬금없이 알래스카 가스전 뭐 투자해라 막 이런 거를 퍽 이렇게 주잖아요. 이것처럼 트럼프가 대통령이다라는 것 자체가 또 우리나라 정부 부채를 이래저래 더 늘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는 이제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국채 발행이 많이 늘어날수록 이거는 시장 금리를 올라가게 하는 요인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와는 별개로 우리가 국채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이거는 환율에도 부담이고 우리 시중 금리에도 부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채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 같은 데가 또 미분양 매입하라면 이건 또 공사가 또 이제 부담을 지우는 일이니까 그럼 공사채도 발행이 늘어나는 거고 이렇게 정부와 정부 기관의 부채가 늘어날수록 이게 시장 금리를 오히려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편하게 앞으로 내려간다. 라고만 생각하면 이게 거꾸로 돌아갈 때 되게 크게 이제 골탕을 먹거나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올 한 해는 좀 같이 염두에 둬야 될 그럴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사님 모시고요. 올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